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열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중러 각 정상의 연쇄 정상회담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잇따라 예정된 상황. 이에 앞서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한반도 주요국 외교전에 불을 붙였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미중 정상의 만남이 미중 무역 갈등 해결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상들의 연쇄 회동으로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 한반도의 외교 시계. 과연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이 있었죠. 더불어 북한 이슈도 전면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G20 정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예정돼 있어 한반도는 치열한 6월 외교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 한 분과 또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장 심재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 꼭 이루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서한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번영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지난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G20 오사카 회의에서 다양한 정상 외교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과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핵 문제가 다시 한번 플랜 B를 예상해야 될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쪼록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6월 달에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가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전략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과 모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한, 그리고 아마도 예상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종용하는 또 평화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몇 달 동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힘을 발휘하셔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완전히 복원시키고 올해 내에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뤄서 남북 경협도 다시 시작되고 또 우리 민족의 소망인 평화 통일의 지름길로 맹렬히 가는 그런 계기가 며칠 동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봉영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영식입니다. 평화와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쉴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여름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네 분이 최근 상황과 관련된 인사말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과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국제적인 역학과 맞물려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한가운데
과연 이번에 어떤 전기가 될지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이슈도 꽤 못지않게 지금 이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하고 관련된 어떤 쟁점이 부각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번 G20 회의에서 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무역 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얼마 전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이 우리의 국익에 맞게 한반도 평화 번영에 맞도록 잘 이끌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구식 교수. 예, 뭐 G20 회의의 가장 큰 그 관심사는 우리 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거침없는 극한 지금 대립 속에서 과연 세계 경제가 제대로 좀 새로운 숨통을 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큰 부작용이 또 무래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예. 거기에 또 우리 한국도 사실은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단순한 관세 폭탄을 넘어서서 지금 기술 전쟁, 안보 전쟁까지 지금 번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한테 대해서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가서 뭐 시진핑도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어떤 현명한 대처를 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핵 문제가 교착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에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핵 문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진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좀 다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아베 수상,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푸틴 대통령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법 또는 새로운 접근이 나올지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인사에서부터 기대와 열망을 강하게 표출했던 홍현익 박사님. 네,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달 동안 너무도 경색된 국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경색 국면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희망적으로 봤는데 3달 지나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됐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는 좀 소원했지만 북러 관계,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서를 교환하면서 이제는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북미 대화는 될 형국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미중 관계도 평화롭게 타결이 돼야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는 것이 국제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예. 미중 간에 일단 무역 전쟁이 일단 소강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적어도 휴전,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휴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재 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활동, 즉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종의 평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온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 예. 또 스티브 비건 대표도 지금 실무회담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회담이 지금 오늘 내일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조만간에 실무회담이 될 거는 분명한데 요는 과거에도 북미 관계에만 맡겨놓으면 자기들 욕심만 채우다가 또 타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1단계 진입이 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좀 크다라는 주문까지 해주셨네요. 네, 봉영식 박사님은요. 예, G20 정상회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호스트 국가로서의 중견국가 외교를 활발히 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개발도상국 그룹과 또 발전국가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다리 역할을 하고 또 그때 타이밍이 마침 요즘과 같이 국제 금융 질서,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폭넓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예. 미국발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 질서를 어떻게 재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체국은 아니지만 중간 국가, 중견 국가, 또 발전을 경험한 국가로서의 어떤 아젠다 설정이라든지 의견 제시를 한다면은 한국 외교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는 미중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요. 김무직 교수님. 예. 조금 전에 홍현익 박사가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의 휴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희망하는 바와 현실적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휴전 정도는 이루어져야 네. 지금 더 이상 최악의 경제 사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행히 조금 조짐은 좀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이 무역 전쟁 싸움이 끝까지 가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오사카에서 만나기 전에 지금 최근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관세를 매겼던 걸 조금 유보하는 조치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아까 홍 박사님이 휴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가 깨지면서 지금 극한적인 불붙는 쪽보다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운시켜 다시 시작하는. 일정 정도는 냉각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협상을 재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협상을 다시 한번 연다라고 하는 것에만 합의를 해도 일단은 세계적으로는 일단 경제 사태가 조금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워낙 이제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돼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공약과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구호를 가지고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지금 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러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극한 투쟁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생각하면 일정 정도의 휴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경제 부분은 일정 정도 좀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핵화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 박사님은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간 것이 일정한 좋은 징조로 표시를 하셨는데 저는 그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푸틴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는 게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유연한 태도라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적으로 교착된다 하더라도 그걸 대비하기 위한 든든한 뒷배 포석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만나서 지금 오사카에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과연 미중 사이의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합의보다는 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입장을 강경하게 전달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시 주석이 올해 북한과 서울을 다 이제 방문하게 돼 있는데 북한부터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을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갔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와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거기서 중대자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물밑 대화는 있었지만 그 경색 국면이 세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입장은 지금 쌍중단 쌍계병행에서 예. 쌍중단은 됐다. 이제 쌍계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기여할 것이다. 그 얘기는 육자회담이 되든 안 되든 비핵화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동시병행적으로 돼야 된다. 그거는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전 깨진 이유를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나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 이것을 경시하고 단박에 빅딜을 하자라고 해서 전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태도를 균형적인 태도로 북한의 비핵화돼 상응 조치의 구도로 다시 만들므로써 결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복원시켰다는 측면을 전 높이 보고 싶습니다. 네, 시진핑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좀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이번이 지금 이제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상황에서 어떤 조금 의미 있는 좋은 방향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우리 두 분, 네. 홍 박사님,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미중 간의 그 갈등 상황이 결코 무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혹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던데 예. 어쨌든 신흥 부상 국가, 기존 패권 국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신흥 부상국이면 중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떤 세계 새로운 질서에 대한 그런 다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양측은 거의 동원 가능한 그런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홍콩 문제도 거론했죠, 대만 문제도 거론했죠. 그런가 하면 중국은 화해에 덧붙여서 드디어 북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그러면 봅니다. 이번에 한반도 관련해 가지고 미중 간 협상에서 시진핑 쪽이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신가요?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평양 방문 자체가 이미 그 활용을 한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양측이 새로운 그 세계 질서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양측이 어떤 파국을 갖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봉합 내지는 계속 논의하겠다라든가의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양국 간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도 이대로 계속 충돌로 악화되기보다는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봉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것을 미중 간의 각축으로도 보는 면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예. 이 현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는 화두로 떠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경 안에서 자국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또 국가와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하고 상대를 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국제 질서였는데 예. 현대 국제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이런 국경과 국가라는 기본 단위를 초월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라든지 빈곤 그리고 뭐 난민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같은 현상도 일어나고 또 난민 문제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화두로 떠올랐고 메르스가 중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황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게 역시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G2한테 맡기면은 그 리더십에 따라서 다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국가라는 존재 자체와 유용성이 점점 쇠퇴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닌가. 세계적인 주체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는 양의 민족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이 역설적인 현상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통적인 국제 안보의 도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도 이 한반도만 왜 이렇게 외딴섬, 아직도 냉전, 한국 전쟁이 살아있는 외딴섬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모순된 현상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각축이라는 것이 비단 안보 경쟁 또 무역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강대국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정성이 국제사회 질서에서 너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그 아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아젠다로 떠오른다면 결국은 국제 무대에서 힘 있는 나라의 역할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공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우리 유일한 동맹국의 리더인데 예. 그동안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종의 공공재라고 하는 거, 평화와 안정 이런 것을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 떠맡고 그 대신에 뭐 기축통화국이라든지 세계금융기구 IMF, IBRD를 거느리면서 숨겨진 미국의 이익을 취득해 왔는데 네. 이제는 기존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기축통화국을 포함해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 플러스 미국의 국익을 생경하게 지금 추구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영 제국 이후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주도해 왔는데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보호무역 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보다는 자기의 생경한 이익을 이제 추구해서 재선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공공재를 산출하는 역할은 경시하겠다. 아주 단적으로 나온 게 지금 이란과의 경쟁 관계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다니는 것을 미국이 지금 평화를 지켜줬는데 네. 이젠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기 때문에 저희 우방국의 동맹국의 수반으로서 좀 저는 좀 유감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요. 예. 단지 북핵 문제만큼은 역대 미국의 어느 지도자 못지와 다르게 오히려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때 좀 모순되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고무적인데 다른 여타 문제, 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예. 뭐 무역 문제 이런 제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좀 더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전 기대하는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예, 얘기 오히려 나온 김에 두 분 예, 얘기 예. 들어보죠. 예. 한 예. 말씀만 더. 예.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수세에 몰려왔는데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의 공정한 무역 질서, 세계의 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부분을 같이 하자, 협력하자 이런 걸 중국이 지금 더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무색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도 그 G20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영향력 있는 나라의 수반들이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무역에 관한 문제, 그런 경제 전 시스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뭐 지난번에도 계속 G20에서 나왔던 가장 큰 쟁점은 자유무역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촉진한다, 보호무역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이런 것들을 문구를 합의문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자유무역 촉진과 자유무역이라는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원칙에 대해서는 떨떠름할 것이고 보호무역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는 이야기라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G20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유무역이 유대하다. 그리고 보호무역은 굉장히 전체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들을 아마 나타낼 겁니다. 근데 그것이 트럼프의 힘에 비해서 어떤 정도로 합의문이 도출할지가 아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그 큰 틀에서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우리의 관심사인 비핵화 관련해서는 아까 북한 카드로 이제 심의원께서 이제 평양에 시진핑 다녀온 걸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야말로 힘겨루기의 극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북한이라는 카드가 시진핑 주석이 갖고 있는 카드로서는 트럼프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동참을 해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의 힘이 사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실은 김정은 협상장에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제재에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동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도와준다면 트럼프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제재의 어떤 구멍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시진핑 주석이 동조하는 모습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진핑 주석은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G20 회의에서 아까 우리 봉 교수님 국가의 성격,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기후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라든가 세계가 모두 하나로서 대처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히 여전히 그 내셔널 스테이트의 전통적 국가 개념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G20 회의에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다툼이 그 초미의 관심사고요. 우리의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시켜서는 저는 그 중국의 이번 평양 방문이 왜 그것 자체로서 북한 카드의 활용이라고 보냐면은 북한과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 자체로서 지금 그 북핵 문제가 아주 그 핵심적인 북미 간의 동북아 현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약간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이제 당사자의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보였고 그 사실 자체로서 이미 미국으로 보자면은 그 미중 간의 전선이 좀 확대되는 겁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관계없이 그 전선 확대 자체가 예. 미국에게 압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관련해서 미중 간의 단순한 그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제 역학에서 이제 북한까지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진핑의 방북의 의미라든가 시진핑 입장에서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봉 박사님은요? 물론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의 네. 그런 유대 관계를 다시 확인한 측면이 중요합니다. 올해가 또 마침 북한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70주년 아닙니까? 예, 상호 필요성에 따랐겠지만 해석들은 오히려 시진핑이 더 원했던 쪽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국빈 방문이고 7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다면 1박 2일 일정은 사실 굉장히 짧았죠. 예. 그리고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이 타이밍, 즉 G20 정상회담 전에 특히 미국과의 어떤 담판을 짓기 전에 북한 카드를 확보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중국 외무성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양국 간의 국교와 협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중국이 움직인다면은 미국한테도 다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없는 어떤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계속 주장해온 것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신형 대국 관계, 예. 또 중국의 굴기, 그것을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이번 굉장히 짧게 갑작스럽게 마련된 평양 국빈 방문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네, 홍인익 박사님, 시진핑의 방북의 구체적인 조금 더 나아간 의미라든가 성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서 그 명확히 더 인내심을 발휘하겠다. 그 얘기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말썽을 피우는 행동은 안 하겠다는 게 첫 번째로 큰 의미라고 보고요. 아하. 일단은 도발하지는 않겠다는. 기본적으로 평화 모드를 보여줬다.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는 과정을 보면서 핵을 내려놓는 건데 미국은 한 번에 다 내려라. 근데 사실 미국은 5,000개 이상의 핵무기와 모든 전략 투사 수단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겨우 미국까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는 미사일 실험 조금 시험 단계에 성공한 거고 핵무기 가지가 20개인데 거기서 한 번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북한은 저는 안 내려놓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완곡하게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걸 이제 지적하신 셈인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행보였다 이렇게 보시네요. 우리에게 다 좋은 거죠.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이 제일 바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거는 6.25 전쟁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체제 구축에서 남북 간의 평화시대를 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 해결돼서 남북 경협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그 경협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걸 중국이 이제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좀 대화하는 걸 지켜봤는데 사실 시 주석이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이 행동이 너무 지나쳐서 북한이 타협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적어도 제재 정도는 풀어줘야지. 경제 발전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네.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핵만 내려놓으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셔도 대체로 그런 부분의 얘기를 좀 완곡하게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 대통령이든 시진핑 주석이든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진전이고. 보기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 28,500명의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신뢰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왔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 이후에 벌어진 걸 보면 미국은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예.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길로 간다는 거 저는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예. 전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무식 교수 얘기 듣고 심의원님 예, 얘기 예.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이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건 지나친 희망 고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금 교착돼 있고 정체돼 있고 잘못하면 플랜 B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지금 결정적 시기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너무 낙관적 장밋빛 전망으로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수천 개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고작 20개다. 그걸 같이 대조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수천 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우리는 동맹관계이고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요. 미국은 의회가 있고 여론이 있고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20개 갖고 있지만 그 20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통제 불가능한 독재자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론이 있고 야당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습니까? 그거 20개 핵폭탄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동일해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꾸 빅딜을 요구한 게 미국이 하노이에서 빅딜 요구한 게 마치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빅딜이란 건 뭡니까? 핵무기를 당장 내려놓아라가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구두 약속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0년의 핵협상이라는 게 흑역사가 된 게 뭡니까? 김정일이 계속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한 국제사회 불만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다시 나와서 어렵사리 협상의 장으로 왔으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핵화를 어디까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은 해주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단계별 동시교환 이야기는 트럼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먼저 내려오고 합니까? 먼저 내려놓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약속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약속은 먼저 해줘야죠. 네, 심의원님. 예, 저는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걸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지 않나 우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그 평양 방문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나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할 때 저는 조금 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핵 문제를 평화롭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런 과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우리에겐 필요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런 평화적인 그런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또 북미 간에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을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아주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의 중국의 어떤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문제는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고 또 한편으로는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고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어떤 땐 우리가 미국과도 중국과도 또 어느 누구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지금 비핵화 관련 브리핑이 됐거나 아니면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홍은익 박사의 경우에는 시진핑이 미국 쪽에 조금 더 유연한 양보적인 태도를 하도록 좀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북의 비핵화에서의 조금 더 양보하는 쪽을 시진핑이 이끌어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약간씩 다른 톤이 있었는데 홍 박사님 지금까지의 각국의 전략이라든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정답은 이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또 미중 간의 그 풀어사이드라고 그러죠. 예. 옆에서 하는 양자회담이 끝난 다음에 보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는가를 알고 대답하면 100% 맞겠죠. 네, 단순하니까 어느 쪽에 대한 더 양보를 더 촉구를 했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그 북한 국빈 방문이
어떤 뒷배 외교라고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노력을 더 하지 않게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더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교착 상태에 있으면 북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즉 시간이 북한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고 저희는 결국엔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싸움 붙이고 흥정은 말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정말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이죠. 2019년이 기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19년이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2017년으로 갈 것인가. 정말 전쟁의 구름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 2017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2018년 무드로 갈 것인가. 예, 그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홍 박사님 아까 김근식 교수 했으니까 다른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럴듯한데 사실과 다른 역사적인 걸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핵을 가진 게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핵과학자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거기 예. 보면 인류 사회에서 핵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뿐이다. 소련이나 중국, 독재국가고 공산국가인데 핵을 썼느냐. 왜 민주국가가 핵을 쓰냐. 근데 미국의 논리는 비민주국가가 핵을 가지는 건 위험하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막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만 유일하게 핵무기를 썼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민주국가, 독재국가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재국가니까 그럴듯하게 잘못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럴듯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예. 어느 독재국가가 핵무기를 썼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전시국가니까 당연히 미국이 왜 민주국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왜 다 가로막고 결정을 예, 내린 거죠. 얘기하시고 다음 김문식 교수 얘기하시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잠깐 김 교수 계시고, 얘기하실 때 예.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홍 박사 얘기하시고 조금 이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제가 미국의 태도가 좀 변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은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서문에 있습니다. 4개항 합의가 있지만 서문에 핵심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북미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양 정상은 합의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과연 그 신뢰를 구축하는데 신의를 저버렸냐, 미국이 저버렸냐를 봐야 되는데 김정은은 나름의 노력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김정은이 훌륭한 독재자라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적어도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뭐 핵실험장도 북락시키고 그건 아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했고 뭐 저 인질도 돌려보내고 뭐 유해도 보내고 핵실험도 안 하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만 돈 많이 든다고 안 했을 뿐이고 그것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핵은 한꺼번에 하노이에서 빅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빅딜이라고 하는 거는 핵무기 20개밖에 없는데 그걸 한 번에 제가 보기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작년 싱가포르에서 사실상 네. 합의한 이유는 북한의 핵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미국은 뭐 한 번에 뭐 1000개씩 없애도 5단계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20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두 단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한 번에 내려놔라, 빅딜을 하라 그러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실 신뢰 구축의 방식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우리의 동맹국이고 제가 볼 때 미국을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보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황을 볼 때는 미국이 너무나 힘이 강해서 독단적으로 네. 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미국이 다시 한번 다시 싱가포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단계적인 해법으로 가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스냅백이라고 그래서 예. 제재를 조금 풀어줬다 안 지키면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융통성을 보여야 되는데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런 예. 식으로 계속 가니까 이런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의 방식이 비교적 미국보다는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네, 싶습니다. 김육수 제 말론 짧게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그래도 짧게 박사님이 해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게 민주국가가 원자폭탄을 쓴다는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국가고 전쟁을 할 여지가 0%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수천 개의 핵폭탄을 북한이 갖고 있는 20개의 핵폭탄이라고 같은 등가로 비교하는 건 말씀이 안 된다는 이야기 지적한 건데 왜 그런 논리를 갖다 붙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 중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많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색안경이 아니라 장밋빛 안경을 쓰고 보시는 것 같은데 왜 미국이 과도한 요구입니까?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이른바 제네바 합의로 봉합됐던 1차 북핵위기, 2002년에 다시 나와서 2005년에 9.19 선언에 봉합됐던 2차 북핵위기, 지금까지 30년의 북핵 협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 북핵 협상이 왔을 때 서로 간의 책임은 있지만 가장 큰 책임과 가장 많은 책임은 북한이 그 합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핵폭탄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왔고 지난 2017년은 결국은 핵 무력을 완성을 선언한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3차의 협상에서는 어떤 걸 국제사회에서 원하냐면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먼저 해달라는 거, 그게 어떻게 먼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입장이 변했는지 현실이 변했잖아요. 심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봉 박사님 아십니까? 하십시오. 예. 아니 핵폭탄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핵폭탄을 포기할 거라는 약속을 먼저 하는 건데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약속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저희도 좀 말씀 예, 딱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하지요. 시진핑 주석이 가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어제 오늘 나온 외무성 성명하고 담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이따 얘기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볼 때 북한은요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이 왔다 간 것이 큰 도움이 어제 돼서 오늘 관련 오히려 얘기 좀 버티기로 이따 갈 가능성이 하시고. 훨씬 큽니다. 예, 심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봉 교수 하시고요. 저는 우선 우리 홍 교수님, 김 교수님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토론자들도 조금 말씀하실 기회를 예, 주시고요. 심재근 의원님이 국제정치학 박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 그다음에 G20 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볼 때 우리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것이 중국의 카드가 되든 미국의 카드가 되든 올바른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평화롭게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가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관리하고 추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북미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지난 70년간의 북미 간의 관계를 정말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무려 70년이 넘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이를테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누가 깼냐라고 이야기할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같은 분들은 미국의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어느 쪽에 더 과실이 있었고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이 깊다. 신뢰가 결여돼 있다. 예.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이끌어야 될까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고 저는 그 점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큰 로드맵을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예. 이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김은식 교수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이래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해버렸습니까? 네, 심재원 의원님께서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바로 이야기하려고 그럼 이하 강문으로 끝낼까요, 그냥?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고 거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저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구체성 문제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노르딕 3개국을 순방하시면서 예. 좀 북한에 대해서는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실무 협상에 대해서도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북한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신뢰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신뢰를 쌓고 또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양쪽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번째 미국-북한 정상회담은 이 네 가지 큰 원칙을 잡는 것도 나름대로 유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그럼 이 대원칙을 어떤 순서로 갈 것이냐.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얘기가 있죠. 북한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중국만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 핵무기만 내려놓으면. 그렇지만 또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다. 중국, 일본,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확실한 보증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안전 보장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사실 한 체제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서는 그 안보 불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실존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안 했던 부분을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확실한 로드맵, 특히 어떻게 뭐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걸 떠나서 정치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과 북한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정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국교 정상화의 첫걸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사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신뢰를 해도 괜찮구나 하는 그 신뢰 구축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빅딜, 스몰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북유럽 3개국 방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중에 봉 박사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뭐 그래야만이 나머지가 진전될 수 있다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외신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영변 핵폐기가 불가역적인 핵폐기 조치로 본다라는 그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걸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가 안 나와서 전 세계가 실망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께서는 그 평가를 새롭게 하시면서 여기서 종전선언을 해주려는 용의를 미국이 표명했고 북한은 영변핵 시설 전체를 폐기하려는 의사 표명을 했고 그리고 그 한반도 그 연락대표부도 설치하려고 미국이 거의 용인을 했었고 따라서 상당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결실을 못 받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다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미국의 하셨는데 입장에 근접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죠. 그 당시는 미국이 국내 정치상으로 그냥 빅딜을 해놨는데 안 했으니까 그 결렬을 시킨 거 잘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부 박수 쳐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대부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을 안 믿습니다. 신뢰가 없죠. 그런데 신뢰 구축이 핵심인데 미국이 북한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을 믿느냐. 북한한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핵 포기인데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정작 못 믿을 상대였다 그러면 패망이에요. 아까 봉 교수께서도 얘기하신 실존적 상황에 국가 최고의 안보 이익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을 한번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차하면 그냥 이란을 말살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하면서 이란이 지금까지 그 핵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하고 잘 지키면 제재를 풀어주겠다. 잘 지켜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민주국가로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오바마는 엉터리다. 나는 그 사람 약속한 건 안 지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의 경우에 북한을 대입하면 북한은 패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를 믿은 죄를. 그런데 이란은 다행히도 핵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죠. 그냥 그 동결만 시켜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그럼 미국이 안 지키면 우리도 안 지키겠다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빅딜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미국이 나는 저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은 엉터리 대통령이니까 나는 안 지키겠다 그러면 북한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그렇다면 비핵화 합의가 어떻게
타결이 되겠냐 그죠.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아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가서 단계적으로 가고 스냅백을 도입하든 보강을 해야지 이건 빅딜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맹국의 문제가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합리적이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서로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일 위 연장자이신 심 의원님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 그 사위자님께서 말씀하신 네. 영변 핵시설 폐기 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네.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되돌릴 수 있겠냐. 없는, 예. 라고 말씀하신 것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우리 그 문 대통령님의 그런 거 판단이시고요. 저는 과연 어떤 걸 보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하겠다는 걸 보여줬느냐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를 우리가 절대 침소봉대하고 결정적인 걸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예. 그건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홍현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스냅백 제도입니다. 정말 그 비핵화 과정이 잘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를 했고 그것이 만약 잘못될 때 국제사회 합의하에 예. 얼마든지 다시 그 원위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이 달래는 게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미국에서 주려는 게 너무 조금 주려고 한다.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 못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부정적인 면을 주목해서 확대하기보다는 근접하는 쪽으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인데 또 나중에 얘기하면 얘기 놓쳤다고 하시니까 예, 예. 봉 교수 먼저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영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영변을 주겠다 했을 때 영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했을 때 북측에서 확실하게 설명 안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비건 특보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영변 핵시설 포기가 충분하냐 아니냐 문 대통령 말씀이 정확하냐 아니냐는 북한한테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영변을 미국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변이 아니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가다가 광고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5k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5km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역세권이라고 파는 사람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변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북한에서 그것을 잘 규정을 해준다면 협상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도 속도를 받을 것이고 예. 하노이에서 영변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영변을 어떻게 정의할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 의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어떻게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예. 영변을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영변 핵시설이 북한 전체 핵시설과 능력의 70%다, 80%다, 어떤 분은 10%도 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북한만이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본다면 한 번도 실제 핵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지하 핵실험 없이 임계전 실험을 통해서 핵 폭발을 실험하면 됩니다. 예.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거기에는 확답이 없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영변 관련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만이 알고 있다고 예. 봐야 됩니다. 비핵화에서 영변 폐기의 의미 김근식 교수 얘기까지 듣고 다음 잠깐만 요 부분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영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확고 불변해 이런 것으로 제시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렇다라고 할 때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런 한 실질적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보다 조금 한 두어 센텐스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질적인 비핵화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건
논의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영변핵에 대한 그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지난해 9월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올라가서 합의한 내용이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차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북미 간에 서로 간에 진전이 없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합의문에 그 아이디어를 새로 넣은 거거든요.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참관하에 폐기가 된다면 제재 완화 같은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예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당시로서 굉장히 진전된 비핵화였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하노이에 가서 결렬이 된 이유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게 빅딜입니다, 홍 박사님.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게 당장 핵무기를 내려놓고 다 무장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비핵화를 말하는 너희들의 대상과 범위를 좀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변은 어디까지고 포함되는 시설은 무엇이고 핵물질은 어디까지고 핵폭탄은 뭐고 핵미사일은 어떤 것이고 핵인력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했을 때 영변핵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노딜로 끝난 이야기는 문 대통령이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해서 그 정도 끄집어낸 건 우리가 칭찬할 일이지만 그 명변 핵시설조차도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것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당장 손 다 내려놓고 굴복하라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라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그걸 합의해달라는 게 왜 잘못된 요구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영변이 큰 시설이었던 것은 9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가능한 이야기. 왜? 그때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핵폭탄을 가지지 않았던 북한입니다. 기껏해야 영변이 다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로 10년이 지나서 MB 박근혜 지나면서 북한의 핵무장 국가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변은 그중에 일부가 된 것이고 지금 원자폭탄 수십 개가 있죠. ICBM을 지금 수십 개 갖고 있죠. 그다음에 핵시설 다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을 다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영변이 북한의 핵 능력이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이 주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홍현익 박사가 그러니까,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비핵화의 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핵화의 종점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게 핵무기, 핵물질, 핵생산 시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요 네 가지를 궁극적으로는 포기한다. 이런 목표 정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이제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신고해라. 이 부분을 처음에 포괄적 합의에 넣는다면 북한의 입장은 그러면 북미 간의 관계가 경색돼가지고 나빠졌을 때 미국의 타격 지점을 미리 다 알려달라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안보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그거 자체도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신고는 요구하지 말고 비핵화 정의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에 서로 간에 요번에 하노이에서 어느 정도 기탄 없이 대화가 됐으니까 서로 입장을 잘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보강하면 일단은 기본 합의는 영변 시설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을 다 폐기하고 검증받는다는 것과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바꾸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지 네. 그걸로 합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 안 됐던 비핵화의 정의, 그다음에 목표. 그러나 거기다가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신고해라. 이게 들어가면 또 북한은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호안보적 관점으로 북한이 아직은 미국을 못 믿으니까 그 점을 감안한 포괄적 합의 그리고 실행은 단계적 실행.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한두 번 더 나누니까 보니까는 뭐 서로의 이제 이게 너무 확정적인 단정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후의 행보라든가 논의에 따라서 상당히 폭의 여지가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그런 내용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G20이니까 주요 20개국의 나라들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인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이른바 과거의 육자회담 당사자국 중에서 북한만 빠진 상태에서 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어느 부분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라 상대까지 감안하면서 생각한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이뤄야겠고 또 평화적으로 이뤄야겠고 여기에 동참하는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어느 누구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G20 회의에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북한 카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쥐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미중 간의 어떤 그런 무역 분쟁, 더 나아가서 어떤 패권 경쟁, 이 가운데서 자칫하면은 이 핵 문제가 북한 카드가 이 오도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오히려 정속적인 게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종속적인 것도 되고 상대방을 에게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을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국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또는 무슨 뭐 러시아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순수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비핵화, 여기에 이르는 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예. 자신들의 국익에 맞춘 어떤 그런 왜곡, 이런 상황이 혹 올 수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G20 회의에서 우리의 과제 또 해야 될 방향 애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된다면 대통령이 가서 지금 예상돼 있는 게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네. 끝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지금 조금 뭐 부정적으로 어떤 돼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는 한일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한러를 오사카에서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는 거니까 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감히 좀 싸늘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역할은 없으실 것 같아요. 큰 역할은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그 큰 역할을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문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건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께서는 북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미몽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왜 생각합니다. 그걸 미몽이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드러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오늘 외교부 담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북한이 벌써 북한 내무성 국장 얘기죠. 남쪽은 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쪽과 그 어떤 사전에 물밑의 조율도 하나도 없다. 남쪽은 꿈 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거야 제가 볼 때 뭐 큰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과연 지난주에 있었던 평양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정은을 설득하거나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외교적인 지금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와서 만날 텐데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문 대통령 인식 속에 미국이 좀 더 양보해야 된다. 미국이 인식에 문제가 있다.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 또 결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할 역할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제발 남북 정상회담 20시간만 되면 열릴 수 있다. 20시간 전에 연락 오면 하루라도 열릴 수 있다. 그런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시고 홍 박사님 그다음 하시고요. 네. 심 의원님 하시고요.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하십시오. 우선 저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정말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았고 또 어떤 경우에 북한이 동의해주지 않았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끌어온 건 전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참 의지요, 그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지금도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번에 북유로 순방하셨을 때 노르웨이라든가 예, 스웨덴 삼국, 의회에서 삼국,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또 그다음에 어제 6개 세계 외신들하고 서면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하신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출첵하면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이 참으로 깊은 그런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보이고 있다고 예. 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인가요? 북한 외무성에서 그 성명이 나왔다고 해서 강경 발언 좀 나왔죠. 저는 예. 뭐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했을까는 이제 혹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것으로 지금의 국면을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홍현익 박사. 네.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중국과 이번 G20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네.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하고 북핵 문제 해결 해법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면 상응한 조치를 미국이 해줘야 된다. 이게 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더 강해요. 더 강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족하지 한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또다시 제재를 하는 단독 제재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 있잖아요. 예.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 조건 없이 안 된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미국이 왜 중복 제재를 하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니까 거기까지 따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생각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상응 조치로 제재를 완화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를 안 한다. 따라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도 상응 조치를 해야 되고 미국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안보리 제재를 지금 지난번에도 5개를 해제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왜 두 개만 해제해 줄게 얘기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네. 미국한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실제로 북한과 협상을 타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5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제재 해제니까 2개를 해제해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네. 우리는 면제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한 거예요. 그 점이 저는 미국의 신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상당히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 그러니까 정상 주로 이제 설득과 촉구의 대상은 지금 미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관건은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북한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우리 언론에서 미국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한미동맹 깨진다. 큰일 났다. 한미동맹 신뢰가 네. 완전히 바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지금 G2 시대라 그러지만 G0 시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초강대국이지만 난 초강대국 안 할래. 미국의 이익만 챙길래 그래요. 미국이. 그 대표적인 게 방위분담금 2배를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할래 하는 발언 같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면 자칫하다가 방기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완전히 고립돼 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고 싶으면 북한을 상당히 불신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믿고 레이건 대통령 한 네. 얘기 있잖아요. 일단은 믿고 검증하자. 그래서 좀 거기까지 상응 하시고요. 조치를 해줘라. 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박사. 주제가 이제 G20 정상회의 해가면서 계기로 우리가 우리 외교로서 해야 될 외교를 과제와 합니다. 전략 얘기하는 예, 겁니다. 앞에 세 분께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의 촉진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히 이제 이야기를- 홍 박사님은 미국을 향한 설득과 촉구를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 또 안타까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G20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러시아 4강 외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잘 살릴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영변을 넘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의 문재인 정부 외교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도 있고 신북방 정책도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번 통계로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한반도 정세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틀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에 G20 정상 외교의 핵심이 돼야 되고 예.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 물량으로 보면은 올해가 세계 6위죠. 그러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청소년 축구도 우승할 뻔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4강 이 한반도에만 국한돼 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의 생존에 걸려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 이거는 G20 다국이 정상이 모이는 정상 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봉 박사님 굉장히 좋은 그 시사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외교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부 에너지를 동원했다면은 또 역으로 지금 우리가 해외로 다른 펼치는 부분에 대한 외교 전략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 같습니다. 이번에 G20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일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 갔는데
어떻게 중요한 한반도 문제 또 한미 관계 또 풀지 못한 과제를 포함해 가지고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예. 일본까지 와서 G20 회의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통적인 한미 동맹 소중하고 그런 것을 더 굳건히 내외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것만으로서도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게다가 지금 그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서로 친서도 오고 가고 또 뭐 실무 협상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누가 뭐래도 어쨌든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했을 때 DMZ 가보는 것도 좋고 네. 또 정말 뭐 다 안 된다고 이미 다 이야기하지만 깜짝 삼자. 예, 깜짝 남북미 삼자가 되면 더욱 좋겠고 예. 어떤 그런 그 꿈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아까 논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지금 아이템 한두 개를 더 소화해야 되니까 짧게 핵심을 중심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우식 교수.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변곡점 뭔가 조금 도움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워싱턴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보려고 아마 갔을 거예요. 홍 박사님 말씀을 듣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2분 만나고 왔어요. 이게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오사카 온 김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아마도 문대통령의 일정표 속에는 오사카에 온 김에 한미 동맹의 공감을 알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걸 초청을 한 건데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지난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합의해 놓고 중간에 이게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즉석 이 원포인트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도 또 그러면 트럼프가 온 김에 남북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주 극적인 김정은의 어떤 입장의 변화. 예컨대 무슨 판문점에서 예, 삼자 판문점의 이런 삼자회담이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대를 뭐 제가 꺾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제는 그만하시는 게 낫고요. 뭐 심 의원님 말씀 또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재방송 갈 텐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분명히 누구 편에 서는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과연 그러면 미국을 압박해서 북한 편에 서가지고 북한 입장을 대변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입장과 공고히 같이 해서 북한에게 김정은한테 이제는 안 된다. 예. 네가 이번에 빅딜만큼은 좀 받아라라고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봉 박사님 맨 나중에 한번 또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얘기하십시오. DMZ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서로 신뢰 구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은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또 하나의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아직까지는 하고 예. 북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할 준비가 돼서 문 대통령께서 노르딕 3개국에서 강조하셨던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노딜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실무 협상을 시작할 때다. 즉 실무 협상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재개가 된다면은 그것 자체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나름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라. 서울에 와서 그런 메시지를 혹시 남기면 큰일이죠. 아하. 지금 뭐 화웨이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 예, 화웨이하고 협력하면 군사 정보를 교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한 미국 대사란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저는 사실 결례죠. 결례같이 거의 내정 간섭에 준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한테도 지금 오늘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국을 거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동맹 관계 계속 유지하고 신뢰 관계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합리적인 태도를 갖도록 요번에 엊그저께 인터뷰하시면서 영변 핵시설을 우라늄, 플루토늄 다 폐기하고 검증까지 받으면 상응 조치해야 된다. 이게 1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이런 식으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혀나가야지
미국하고 한미 조율에만 의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북한한테 무시받는 거거든요. 일단 쌀 5만 톤을 주는데 사실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 800만 톤 뭐 영유아 지원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상의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 뭐가 되면 한국은 자동으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걸 반성을 하고요. 물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북한한테까지 무시받으니까 미국한테도 우리가 한미동맹은 잘 유지하면서 할 얘기는 해야 되고 미국을 우리는 선택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마지막 발언인가요? 아니, 마지막 인사 발언 드리겠습니까? 지금 추가를 하십시오. 예, 우선 지금 이제 말씀 나오는 것 가운데 미국을 택할 거냐 또는 북한이 옳다고 할 거냐 저는 이런 우리가 접근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잘 비핵화를 이뤄내고 평화롭게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고 예. 그 방향을 맞게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봉 박사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외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 관계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만은 이번에 G20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하셨지만 저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대화는 얼굴을 붉히더라도 자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한일 생각합니다. 관계에서도. 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 외교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협상도 없고. 예. 그렇게 서로의 대화를 차단하고 난다면은 우리의 영향력을 전파할 기제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히려 몇 발 후퇴를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에 높은 수준에서의 그런 외교적인 협상과 대화가 좀 더 촉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지금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죄는 일본이 졌는데 우리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우리 정부가 그걸 뭐 가타부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을 내놓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언론이 한일 관계에 왜 이렇게 나쁘냐 자꾸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연하게 대화를 하겠다. 일본이 원하면 하겠다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긴 거고 아베 총리도 사실은 속으로는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다음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한일 관계도 전 풀릴 가능성이 꽤 있다. 너무 걱정하게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네 분의 패널께서 굉장히 길게 항목마다 길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좀 짧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6월인데 어쨌든 간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외교가 같이 맞물려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한반도 문제 또 비핵화 관련 얘기에 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강조하고 싶은 얘기 포함해서 40초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봉 박사님 제일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KTV 쟁점 토론을 시청하는 북한 지도층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 손해다. 이런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는 방향이 어떻든 결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거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다른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하는 시점이 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홍현익 박사님. 네, 저도 봉 박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하고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자세는 유지하되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나아가서 평화 통일로 가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는 할 때 북한도 우리에게 대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네, 김원식 교수.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은 뭐 다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다음에 협상이 더 성과를 내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거나 기계적 절충을 하는 것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끈을 놓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지나쳐서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먼저 정리하시고 될 수 있는 것, 현실 가능한 것, 냉철한 현실 인식의 토대에서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심정은 의원님. 예,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그 평화와 번영을 이룰 비핵화를 이룰 기회를 다시 한번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당사자고 또 중재자의 입장이 되고 또 촉진자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것 등이 소기의 성과를 이번 기회에 꼭 맺어주기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와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관련된 노력 또 과제들에 대해서 네 분과 얘기 나눴는데요.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현실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견해와 좀 당이론적인 것을 좀 이제 부각시키는 이런 견해 차이도 있고요. 외교의 또 지평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6월 말의 상황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역시 우리 내부에 단합된 힘을 만드는 것인데 이 노력도 빠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